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원을 회유, 협박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냥 간과할 순 없다며 감찰을 시사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언 유착 논란에 대해 쫄리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기자의 취재원 회유 협박 논란 등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만 13살 초등학생이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 10여 개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과도한 보험 가입으로 부정 수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4월 1일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원을 회유,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거 MBC 단독 보도던데 일단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그 어제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채널A의 그 이모 법조팀 기자가 네. 이제 지금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이제 수감 중인 그 신라젠 전 대주주, 네. 그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에게 네.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어떤 비위를 본인한테 제보를 해라. 네. 안 그러면 당신 가족이 다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회유 내지는 협박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네. 거거든요. 네. 만약 취재 협조하면은 자신이 그 수사에 신라젠 네. 그 재수사에 영향력을 좀 끼쳐줄 수 있는 네. 검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네. 지금 취재를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뭐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고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 좋아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그냥 사실 어차피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뭐 채널A나 해당 검사장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채널A는 그 어제 MBC 네.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인 그 소속 그 이모 기자가 이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오히려 요구를 자신들이 받았다. 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제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검사장은 네. 이제 MBC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그러한 녹취 파일이 있다면 네. 자신의 목소리와 대조를 해달라. 난 네. 너무나 억울하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완전히 상반되는데 법적인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이게 취재하면서 취재원 상대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어르고 달래고 그런 경우는 왕왕인데 이렇게 수사 대상 취재원의 검찰하고 뭐 자리를 깔아주겠다, 뭐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발언은 이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협박죄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협박이라는 것이 어떤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 이제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의 네. 어떤 그러한 이제 언동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네. 실제로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대리인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 이전 대표 측은 네. 지금 가족의 어떤 그런 신병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형법상 협박이 될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네.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반드시 되는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네. 이게 금전 기타 어떤 이익을 제공받고 이러한 네.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취재 협조를 받는 것이 어떤 그런 금전은 아니니까 네. 그럼 기타 어떤 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네. 좀 법률적인 좀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무엇보다도 법적인 그런 문제 이전에 이것은 네. 취재 윤리의 문제가 아닐까. 이게 뭐 크게 보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요. 채널A 기자가 검사장과 나눴다는 대화가 실제로 나눴고 녹취록이 실제로 진짜로 있는 거라면은 이 기자나 검사장은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제 이러한 대화만 네. 가지고 바로 문제를 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러한 대화의 기초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수사에 네. 어떤 부정한 뭐 압박을 했다라든지 네. 뭐 직권을 남용했다라든지 이러한 정황이 없이 바로 법적인 이제 문제까지로 네.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취재 말씀하신 대로 취재윤리 위반은 위반인데 만약에 녹취록 같은 게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고 그래도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녹취록이 네. 만약에 없는데 있다는 네. 식으로 했다라고 해서 그거 네. 자체가 이렇게 바로 네. 뭐 특정 네. 뭐 법률 위반이라든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취재 윤리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검찰과 관련된 취재, 네. 특히 취재원과 이제 네. 그 특정 이제 취재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보면 검찰발 기사를 네. 이제 받아 쓰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 상황이 공개가 되는 네.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가 네.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네. 어떤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돼서 네. 또 언론의 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네. 이렇게 검찰이나 언론이 좀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취재와 관련돼서 네. 권한을 남용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좀 발생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실체적인 진실은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총장 측근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냥 간과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단 해당 기자 소속사와 검찰 관계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게 추 장관의 말입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일단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강력한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 사건을 보도한 장인수 MBC 인권사회팀 기자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취재 내용과 경위를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신라젠과 여권 인사, 그중에서도 친노 핵심인 유시민 이사장을 엮기 위해 채널A 기자가 언론 윤리를 깨도 한참 깬 무리수를 뒀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기자 한 명의 일탈이 아니고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정황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장인수 기자는 이와 관련 채널A 기자가 2월에 신라젠 사건에 6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시간이 지나면 수사 검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선수들을 정했다고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철 대표 소유 부동산 자금 추적에 착수했다. 대표 소유 양주 부동산에도 이미 수사관들이 왔다 갔다. 비서 임씨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다는 등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채널A 기자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채널A는 이에 대해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또 다른 의미에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뉴스도 세팅된 것 같다. 왠지 프레임을 걸고 있는 느낌이라며 세상 참 무서워졌다고 적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아무튼 조만간 뭔가 큰 게 터져 나올 것만 같은 박진감.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보람이라는 알듯 모를 듯한 말도 남겼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은 정작 내가 쫄리는 게 있으면 긴장하겠는데 쫄리는 게 없다며 태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 이사장은 어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극우 유튜버들과 언론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내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윤 총장이 장모와 부인 사건 때문인지 요즘 활동을 더 안 하는 것 같다. 윤 총장이 나를 손볼 시간이 없는 건가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채널A는 MBC 보도에 대해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측근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스스로 녹음을 했고 그
그 녹취록을 제보자인 이철 전 대표 쪽 사람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윤석열 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채널A 기자를 반신반의하며 해당 검사장의 음성을 인터넷에서 찾아 미리 공부까지 한 뒤에 채널A 기자를 만났다는 것이 장인수 기자의 설명입니다. 진 교수 말 맞다나 세상이 참 무서워진 건지 검언 유착이 깨지는 사필 규정으로 가는 과정인지 아무튼 추 장관의 간과할 수 없다, 심각하다는 말도 그렇고 다시 진 교수 말대로 보람까지는 몰라도 조만간 뭔가 큰 게 터져 나올 것 같은 박진감은 확실히 듭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 관련한 얘기를 그제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만 13살 초등학생이 차를 훔쳐 운전하다 학비에 보태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차량 절도에 무면허 사망사고, 거기에 뺑소니까지. 촉법소년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신세아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편도 3차로를 빨간 신호도 무시한 채 빠르게 내달립니다. 이렇게 도로를 질주하던 차량은 사거리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편이 크게 날렸음에도 가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질주합니다. 지난 29일 새벽 0시 15분쯤 대전시 동구 성남 내거리에서 일어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신입생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2006년생으로 만 13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차량엔 또래 7명이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전날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160km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2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또 다른 차를 훔쳐 서울로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일단 직접 운전대를 잡은 A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되진 않았습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망에 대해서 가장 중한죄인 뺑소니치사, 즉 특가법 5조 3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져야 되는데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성인 같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중한 범죄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엔 관련 법에 따라 이른바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습니다. 10단계 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 장기소년원 송치인데 장기라고 해도 최장 2년으로 제한됩니다. 거기다 통상 중간심사를 거쳐 1년을 전후에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이른바 빨간 줄이라고 하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위가 성인이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는데 만 14세 미만 어린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른다면 촉법소년의 경우 장기 소년 성취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2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 연령만 낮추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것도 그렇고 꿈 많던 대학 신입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도 그렇고 법을 고쳐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결과의 무거움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고 심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렇다 할 독자적인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10여 개의 보험을 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부정 수령일까요? 아파서 받은 것이니 정당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택시기사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이모 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11건의 각기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4건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고 하니 모두 15건의 보험에 가입한 셈인데 한 달 보험료로 150만 원 넘게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입퇴원 등을 반복하며 보험사들에서 억대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2,439만 원을 지급한 한화손해보험이 이 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유사한 보험에 많이 가입했다며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하지만 한화손보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은 연금보험, 암보험, 보장성 보험 등 각 보험 계약마다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번 일당 지급과 같이 일부 보장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한화손보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씨의 재산 상태, 보험계약 체결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씨가 체결한 보험 계약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씨가 단순히 가입한 보험이 많다고 보험금 부정 수령이라고 판결한 게 아니라 입원 병명과 치료 내역, 입원 횟수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판결입니다. 이 씨 입장에서는 몸이 아파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보험을 열어든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뭐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 거는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